설 연휴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 충남 공주시에 깃들여져 있는 역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어디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공주 답사 1번지 공산성입니다. 공주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를 지키는 나성이었습니다. 백제 때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산성으로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쌍수산성으로도 불렸습니다. 예. 공주를 찾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공산성이죠. 예. 철 따라 펼쳐지는 자연 풍광, 그리고 금강과 공주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공산성. 이리저리 산성 안에 있는 길 속으로 뚫린 산책로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인 공주의 향기를 전해줍니다. 예. 그러나 정작 공산성이 공주 역사와 문화의 산 증인으로서 공산성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먼저 백제의 왕 중에서 괴롭게 죽은 왕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괴롭게. 괴로왕. 예. 고구려 장수왕과 한강유역에서 예. 맞서 싸우다가 이제 죽음으로 저항한 왕이었죠. 예. 이후 공주로 천도하여 이제 동쪽에 성을 많이 쌓는데요. 그때 동성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영왕까지 64년간 공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고 이때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이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은 북으로는 금강을 띠처럼 두르고 해발 110m에 낮지만 사방이 트여 있어 사방 경계와 방어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에 마련된 천연의 요새입니다. 예. 당시엔 토성이었는데 이제 조선시대 임진왜란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석성으로 바뀌죠. 동성왕 때 동쪽에 성을 많이 쌓은 것은 이제 백제의 수도가 신라의 국경지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당시 옥천과 청주는 이제 신라 땅이었죠. 예. 그래서 신라와 인접한 대전 지역에 산성을 많이 쌓아 지금도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많은 산성을 가진 도시가 대전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공주가 백제 수도였지만 성왕 때 다시 수도를 부여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를 옮긴 이후에 공주는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백제의 수도를 부여로 옮긴 후에도 예. 이제 공주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충청 가명이 있었던 충청 제1도시였습니다. 예. 따라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공주 땅에 특히 공산성에 역사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예. 삼국시대부터 한번 보죠. 삼국시대의 공산성 어땠습니까? 삼국시대는 예. 공산성이 백제의 수도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패스. 자, 그럼 통일신라 시대는 어떻습니까? 통일신라 말에 왕위쟁탈전과 관련하여 공산성에서 김헌창의 난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사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785년 신라 선덕왕이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죽자 신라에서는 이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는데요. 차기 왕으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무열왕의 후손 김주원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논의 결과 이제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죠. 예.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주원의 집은 경주 북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갑자기 큰 비가 와서 알천에 물이 불어 건너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에 새로운 왕을 추대하니 바로 원성왕입니다. 예. 원성왕 이후 그의 자손들이 차례로 이제 왕위에 올랐으나 대부분 수명이 짧거나 반란에 휘말려 시해되는 등 재위기간이 짧습니다. 예. 30여 년 지나 원성왕이 손자가 왕위에 있을 때는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공산성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반란을 일으킬 당시 김헌창은 웅천주 도독이었으며 김헌창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에 책봉되었음에도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겠죠. 예. 그 난이 일어나자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등 신라 9개 주 중에서 무려 5개 주가 반란에 가담하였으나 결국 진압되고 김헌창은 자결하였습니다. 신라 말 신라를 뒤흔든 김헌창의 난의 중심지가 공산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공산성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려 초 거란의 침입을 맞아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공주에 잠깐 들리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당시 공주목 절도사였던 김은부는 현종의 멘토가 되어 이후 20여 년간 고려제도 정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딸은 모두 현종의 왕비가 되어 이후 고려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의 소위 명학소의 봉기, 이것도 제일 먼저 공략한 곳이 바로 공주 공산성이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정말 일이 많은 곳이었군요. 그럼 조선시대에도 공산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인조와 쌍수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산성 정상 부근에는 인조 임금이 사랑한 두 그루의 나무를 기념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즉위시킨 인조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은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하였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반군이 수도를 점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조는 이제 공주로 피난와서 공산성에 6일간 머무릅니다. 예. 이때 두 그루의 큰 나무, 쌍수죠. 여기에 기대어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 예. 얼마 후 반란군을 완전히 토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조가 기뻐하면서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두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고 금대를 걸어주면서 예.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무는 죽고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영조 때 새로 정자를 지었습니다. 예. 지금의 쌍수장이죠. 예, 둘쌍자 나무 숫자에서 쌍수장입니다. 예. 우리가 속리산 법주사 앞에 가면은 예. 그 정의품송 있잖아요. 예. 예, 거긴 정의품송, 우리 공주에는 정삼품송. 네. 야, 이렇게 인조와 얽힌 이야기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인조가 공주에서 피난살이 할 때 유명해진 떡이 있다. 이 설화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24년 1월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괄의 반군에게 서울을 점령당하고 인조와 대신들은 부랴부랴 공주로 피난을 가죠. 예. 준비된 것도 없이 갑자기 도망가듯이 가는 피난이니 겨울철에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더 큰 고통은 이괄의 반란군이 언제 공산성까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인조는 공산성에서 근심의 나라를 보내며 그러면 보통 입맛까지 잃잖아요. 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공주에 사는 백성이 정성스럽게 떡을 내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예. 인조가 먹어보니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참 맛이 절미로구나. 예.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멋진 경치를 보면 절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절미는 절대적인 맛, 최고의 맛이란 뜻이죠. 예. 인조가 떡의 이름을 물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바친 사람의 성취가 임씨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임씨성을 붙여서 임절미. 아, 여기서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임절미는 발음하기 편하게 인절미 이렇게 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공주적의 또 이런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만큼 공주가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주가 지니는 그 지리적 장점 때문인데요. 예. 금강을 끼고 일찍부터 넓은 평야와 수은 교통이 발달하거든요. 일제강점기까지는 공주 나루터에 그 군산에서 시작하여 강경, 부여, 공주로 쌀 500가마를 실은 화물선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예. 이 지리적 이점과 수은교통의 발달은 공주 지역이 백제 수도, 고려시대 공주모, 그리고 조선시대 충청 가명도시로 발전하였고 예. 예, 교통, 행정, 역사, 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죠. 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공산성 안에는 백제의 웅진천도, 통일신라 김원창의 난, 고려 거란전쟁 중 현종의 피난, 조선 임금과 인절미, 공산성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 시간이 층층이 쌓여 많은 사건과 유적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공산성 위에서 바라보면 금강은 오늘도 말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그 곳, 그리고 그 앞을 유유히 흐르는 금강까지 공주답사 1번지 공산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구든 와보면 안다. 왜 이곳이 인간의 오랜 낙토였는지 그냥 한번 와보면 안다. 나태주 시인이 그냥 한번 와보면 마음으로 가슴으로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한 곳, 바로 충남 공주 석장리 박물관인데요. 그런데 공주 석장리 박물관과 바이카로스가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체 이곳엔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최장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공주 석장리 유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곳은 충남 공주시 석장동의 금강변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주를 갈 때 공주 입구에 금강 도로변에 있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죠. 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첫 단계로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집터, 화덕자리, 사람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특히 화덕자리에서 수치 발견되었는데요.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약 2만 5천 년에서 3만 년 전에 집터임이 확인되었죠. 예.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음을 처음으로 증명해준 중요한 유적입니다. 예. 석장리 구석유적은 1963년 처음 발견된 이후 2010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발굴이 진행되었는데요. 예. 1974년에는 한국사 교과서에도 실렸고 예. 2006년에는 공주 석장리에 구석기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가 뿌리 없는 민족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고 예. 우리나라 학계에도 처음으로 구석기 고고학의 뿌리를 내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에도 선사박물관이 몇 개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공주 석장리 박물관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요.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공주 석장리 박물관의 가장 큰 매력은 역사의 현장성입니다. 대전의 선사박물관이나 노은동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예. 도심 속의 섬 같습니다. 빽빽히 들어선 건물 속에 나홀로 작고 외롭게 서 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같이 느껴지는 박물관. 그러나 석장리 박물관은 60년 전 그대로입니다. 예. 장소도 그 장소이고 앞에 흐르는 금강도 3만 년 전처럼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의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서 온 겁니까? 바이칼입니다. 아, 그래서 바이칼 호수가 여기 나오는군요. 예, 러시아의 바이칼. 예. 민족의 성지를 백두산이라고 한다면 한민족의 시원, 시작을 바이칼 호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민족의 형성과 이동 경로 및 풍속 등을 연구하는 전공학자들과 전통 무속인들이 소리 없이 다녀가는 곳이 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입니다. 예. 바이칼 호수일 때 남아있는 고대 종족들의 역사와 문화 원형이 우리의 것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이죠. 제가 근거를 한번 제시해볼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째는 생김새입니다. 그 바이칼에 거주하는 이 브리아트족의 DNA가 한민족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생김새도 거의 똑같죠. 예. 그 출산할 때 삼신 할머니가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 보고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 때려서 엉덩이와 등에 생겼다는 푸른 반점, 예. 몽골 반점 이야기 들어봤죠? 그렇죠. 예. 예, 이 몽골 반점 또한 바이칼호에서 한반도까지 나타나는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럼 바이칼 호수 원주민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뭐 전설이나 신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이게 그곳에도 있습니까? 네, 마음씨 예. 착한 노총각이 예.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를 구해준 덕분에 선녀의 옷을 감춰 자식을 낳고 예. 행복하게 살다가 옷을 내어주는 바람에 너무나 유명한 예. 이야기죠. 바이칼호 브리아트 원주민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갔다가 호수에서 옷을 벗고 여자가 되어 헤엄을 치고 있는 백조 3마리를 봅니다. 사냥꾼은 백조 1마리의 옷을 감춥니다. 예. 날아가지 못하고 남은 여자를 붙들어 살았는데 6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술을 빚어 남편을 취하게 한 후 옷을 달라고 합니다. 예. 감추었던 옷을 내주자 순식간에 백조로 변한 아내는 5아이들을 데리고 예. 하늘로 날아가죠. 남은 한 아이로부터 바이칼호 원주민 브리아트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죠. 예. 이런 이유로 몽골 브리아트족은 백조를 시조로 모시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 사냥꾼과 나무꾼, 예. 백조와 선녀는 우리나라 선녀와 나무꾼 동화 너무도 비슷하죠? 그러네요. 비슷합니다. 예. 네,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브리아트. 브리아트. 부여. 이렇게 됩니까? 이 브리아트족이 예. 만주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부여.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주몽에 의해 고구려. 예. 그리고 온조와 비료에 의해서 백제가 세워지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이 바이칼 호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만 이제 따라가다 보면 러시아에 위치한 바이칼 호수가 민족의 진원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럼 증명이 된 얘기입니까? 뭐 좀 증거가 있습니까? 증명되지 예. 않았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군요. 역사적 문헌, 고고학적 예. 발굴 자료로 증명된 것은 아니나 예. 문화의 유사성으로 민족의 시원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문학인들도 보면은 이 바이칼 호수를 좀 많이들 찾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춘원 이광수, 미당 서정주 이런 분들도 바이칼 호수와 관련된 작품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광수는 바이칼호와 관련하여 유정이라는 소설을 예. 일제강점기 때 남겼고 미당 서정주는 팔순의 나이로 바이칼 일대를 여행하고 나서 바이칼 호숫가 돌칼이라는 시를 2편 남겼는데요. 바이칼 호숫가 돌칼. 예. 내 전 재산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나은 건 1742m 깊이의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숫가의 바이칼 산맥의 푸른 옥으로 만든 1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를 본딴 초록빛 돌칼 하나로다. 예. 공부하며 시를 쓰고 살다가 마음이 너무나 울적해질 때, 가슴이 그만 두근거릴 때, 두 볼이 불그스레 달아오를 때 나는 할 수 없이 구석기 시대의 싸늘한 돌칼을 집어 뺨에 댄다. 예. 이것을 뺨에 대고 또 대어 내 감정과 사상을 식힌다. 그러면 구석기 문명 시절에 그 맑은 해가 떠올라와서 나를 제대로 일깨워 세운다.
예, 서정주 씨는 예. 1990년대 초에 80의 나이로 우리의 민족의 시원이라 일컫는 바이칼 호수를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난 푸른 옥으로 만든 돌칼을 기념품으로 사죠. 그 푸른 돌칼은 10만 년 전 바이칼호의 상징이자 민족의 시원으로 생각하여 애지중지하였음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시에 서술되었던 바이칼의 초록빛 돌칼은 전북 고창 서정주 시문학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최장문 선생님께서 지역의 또 역사 전문가분들과 함께 몽골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 과정에 바이칼 호수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칼 호수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예. 이건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호수 길이 636km, 예. 너비 79km, 면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와 맞먹습니다. 예. 호수에 담긴 물 또한 지구 빗물의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예.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와 닮은 부야트리인, 선녀와 나무꾼, 샤먼 신앙 등을 답사했습니다. 예. 공주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과 바이칼 호수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설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설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시엔 대세남, 그 첫 번째 시간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이신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했던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고도, 세계 유산도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충남 공주, 계속해서 공주의 역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일제식민지 시절에 귀해진 호랑이 가죽을 선물하여 아들을 판사로 앉힌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청도 최고갑부 김갑순 이야기입니다. 김갑순은 흥선대원군 시대가 끝나는 1872년 공주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장남이 되었고 예. 어머니는 공주군청 앞에서 국밥집을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공주관청 노비로 들어갔다가 예. 아전이 되고 이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후에는 부여, 면천, 아산, 공주의 군수를 지냅니다. 오. 그때 돈과 백을 이용하여 충남 제1갑부의 바탕을 만듭니다. 예. 김갑순이라는 이름도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김갑순 하면 충청도에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할 정도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938년 대전 시가지 총 면적은 58만 평이었는데 예. 그 가운데 김갑순의 소유지 토지는 22만 평이었습니다. 와. 공주, 대전, 부여, 보령 등지에 450만 평의 토지가 있었고 공주에만 소작인이 2천여 명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공주 장날의 경우 김갑순의 집에는 100여 명의 점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집사, 마름, 식객, 산지기 등으로 김갑순의 집에 기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으니 이들이 가져다주는 정보와 노동력, 재물 등은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런데 공주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서 관청의 노비였던 김갑순이 어떻게 이렇게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 처세술입니다. 어. 공주 군청 관노로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합니다. 대표적인 일이 요광당번인데요. 예. 사또 요광당번을 김갑순이 맡게 되는데 보통은 말단 노비들이 맡았습니다. 김갑순은 말단이 아니어도 기꺼이 그 일을 맡아 하루에 7번이든 8번이든 성실히 요광을 드리고 깨끗이 관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예. 특히 겨울철에는 노쇠 요광이 차갑습니다. 네. 사또가 차가운 요광에 엉덩이를 대고 일을 보려면 춥겠죠? 예. 김갑순은 사또의 그 타이밍이 되었다 싶으면 차가운 노쇠 요광을 껴안고 있거나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가 갖다 받치곤 했죠. 예. 또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데 제일 먼저 나가서 앞마당을 쓰기 시작합니다. 공주군청 옆에 충남 가명이 있었는데 군청마당을 다 쓸고 나면 가명마당까지 쓰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옆에 있던 고참이나 아전들이 어이 김갑순 와서 불 좀 쬐고 해 라고 말하겠죠. 예.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거 예. 마저 하고 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고참과 상관들의 이쁨을 사죠.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상관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아전으로 특채가 되어 충청 가명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충남도청 구급 별정직으로 특채된 것이죠. 아전이 되고 나서는 월급을 받습니다. 예. 그 월급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부모님께 갖다 드리거나 그렇죠. 적금을 들 것 같아요. 예. 김갑수는 달랐습니다. 본인의 월급은 상관들을 위해서 다 씁니다. 예. 예를 들어 애경사에 남들보다 더 많이 부조하고 종종 선물을 사서 선물하고 예. 술도 사고 했죠. 예. 그리고 자신은 부스러기 부수입으로 생활을 합니다. 예. 이런 김갑순의 처세술이 그를 갑부로 만들었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예. 이게 이때니까 가능했죠.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충청 제일갑부 김갑순의 두 번째 능력은 어떤 거였습니까? 인맥 만들기입니다. 예. 김갑순이 공주 가명에 군노로 있을 때 밀정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노름꾼을 잡으러 갔다가 인질로 붙잡혀 있던 젊은 여인을 구해주고 의남매를 맞습니다. 이 여자가 후에 충청감사에 소실로 들어가게 되고 예. 감사에게 김갑순의 이야기를 잘해주어 충청가명 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김갑순은 일머리가 빠르고 의협심과 인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뭐 처세술이라든지 의남매를 맺어서 여러 인연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역사적 기록보다는 회고담이나 미담 등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 김갑순과 관련해서는 공주 장터에서 국밥 장사를 하여 근근히 생활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10대부터 돈벌이에 나섰다고 하는데 예. 29세까지 김갑순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 김갑순과 관련한 기록은 1900년경부터 나옵니다. 김갑순의 출세 비결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략 결혼을 통한 인맥 관리입니다. 김갑수는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공식적인 천만 10명입니다. 아우. 피부치 가운데 유력한 자가 별로 없었기에 그는 자식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 인맥을 구축합니다. 예. 김갑수는 호적상 아들 7명과 딸 4명을 두었습니다. 전부 지역 유지나 세도가 집안의 자제들과 결혼시키는데요. 예. 장남의 첫 부인은 내장원경을 지낸 공주의 정친이자 재력가인 김윤환의 딸이었습니다. 예. 내장원경은 황실 재산을 총관리하던 황실의 최측근이죠.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죽자 두 번째 부인으로 들인 사람은 충남 도지사를 지낸 이규환의 딸이었습니다. 예. 장녀는 충남 아산 둔포의 윤명선과 결혼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구한말 항무국장으로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예. 윤보선 대통령과도 친인척이었습니다. 아. 일곱 번째 아들은 을사오적 이완용 아시죠? 예. 여기 손자의 딸과 결혼합니다. 예. 김갑순이 여러 사돈 중에서 특별히 가까이 지낸 사람은 장남의 장인이었던 김윤환입니다. 예. 김윤환은 공주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데다가 존경받는 인물로 평판이 좋았죠. 예. 김갑순은 그의 신망을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충청가명에서 일을 너무 잘해 관찰사가 서울로 올라갈 때 예. 김갑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하. 그곳에서 이용익을 만납니다. 이용익은 대한제국과 황실 재정을 총괄하는 내장원경을 거쳐 예. 탁지부 대신에 오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아.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보성 전문학교를 세우는데 지금의 고려대학교죠. 그렇습니다. 이용익의 눈에 들어 내장원 봉쇄관이 됩니다. 내장원은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예. 이때 10%만 받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를 받아서 본인이 10% 먹고 아하. 나머지 40%는 상관들에게 골고루 상납했겠죠. 예. 상관들은 부수입이 생기니 뭐 좋아했겠죠. 이 무렵부터 탕광루리처럼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여 예. 그 돈으로 군수 자리를 사서 예. 다시 그 의세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 돈으로 군수 자리를 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가능했습니다. 아. 1903년 대한매일신보에 당시 국가기강 해체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풍자기사가 있습니다. 예. 읽어보면 어제 남대문 안에서 아이 2명이 길거리에 만나 서로 문답을 하였는데 예. 동쪽 아이가 묻기를 다전선매 그러니까 비싼 값에 잘 팔리는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으니 답하기를 최근에는 군수지 예. 이어서 묻기를 무죄 유죄 무엇인고 즉 죄가 없기도 하고 죄가 있기도 한 것은 무엇인고 물으니 예. 부자 사람이지 라고 답합니다. 예. 당시에는 군수직을 비싼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었고 그런 돈을 가진 부자들은 부정축제자 탐관오리라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예. 1906년 드디어 김갑수는 공주 군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아, 공주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많이 놀랐죠. 예.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가장 많이 놀랐던 사람들은 공주 양반들이었겠죠. 예.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기사에는 공주 양반들과 아전들이 문벌이 깨진 세상이기는 하나 어찌 사대부로서 관노따위에게 소인이라고 칭하고 굽실거릴 것인가 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기사도 있습니다. 예.
김갑수는 1906년 34세의 나이로 공주 군수로 금이 환영합니다. 예. 법적인 신분제 폐지가 10년이 막 지난 때라 사회적 신분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렇게 반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김갑순의 공주 군수 생활은 잘 마무리됩니다. 적절한 선물과 회유, 협박과 같은 처세를 잘했기 때문이죠. 군수 부임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큰 집을 구매한 것입니다. 예. 공주에서 제일 잘 나갔던 99칸 정승집을 사서 100칸집이 넘는 집으로 증축합니다. 그리고 어여쁜 첩도 2명이나 두죠. 예. 집은 신분과 경제의 상징적인 것이죠. 2006년에 답사를 갔을 때는 김갑순의 집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예. 현재는 일부가 여행자 쉼터로 리모델링되어 남아 있습니다. 예. 공주갑부 김갑순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충청 제1갑부가 된 것은 군수직을 두루 거친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이때 부가 축적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김갑수는 1900년대에 충남 부여, 노성, 임천, 공주, 아산군수를 역임하다가 예. 1911년 아산군수직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는데 재직 시절 이른바 벼슬 인맥을 일구어 예. 일찌감치 상당한 부를 축적하죠. 그러나 김갑순이 충청 제1갑부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퇴임 이후에 축적한 재산 때문입니다. 예. 공직 퇴임 후에 공주 금강에 배다리를 놓아 통행사를 받습니다. 이후 본인의 돈을 들여 다리를 놓아 공주 시민들의 존경을 받죠. 예. 그리고 그 다리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합니다. 존경도 받고 돈도 받고 일석이조죠. 예. 이후 논산, 대전, 공주에 극장을 세웁니다. 유성의 온천 개발 주식회사도 운영하죠. 김갑순의 이재 능력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자 일본인 기자가 1919년 공주를 방문하여 김갑순을 취재합니다. 예. 여기에서 김갑순을 평가하기를 기중한 금전을 창고에 쌓아두고 고리 대금에만 신경 쓰는 구식 부자들과 달리 민첩한 이재 수단으로 재산을 하루도 고정하거나 놓아두지 않고 항상 우로부터 좌로, 좌로부터 우로 이동케 한다. 이동할 때마다 재산이 증식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김갑순처럼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예.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였습니다. 로비를 통해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식산은행에서 은행 돈을 저금리로 빌려 예. 미리 대전역 주변의 노른자 위 땅을 선점합니다. 아. 도청 이전 경비 문제가 발생하자 도청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민첩성을 보입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때 1, 2전 하던 토지 가격이 1930년경에는 거의 100원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10전이 1원이니까 예. 숫자상으로는 1000배 상승한 것이죠. 도청 이전 예상 부지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정보와 저금리 대출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이 김갑순의 탁월한 능력인데 예. 바로 뒷거래 정치입니다. 아. 요즘 로비라고도 하죠. 이걸 능력이라고 봐야겠군요. 이 당시에는. 예. 네, 이와 관련하여 근명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김갑순이 공주 제1갑부가 되어갈 때 서울로 올라가 조선 총독을 만나려 합니다. 당연히 안 만나주겠죠. 예. 그때 총독 비서관에게 뭔가 주고야 합니다. 뭘까요? 어떤 겁니까? 손바닥만한 예. 김갑순 근명함입니다. 말 그대로 금으로 된 명함입니까? 예, 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준비하여 만나기 어려운 총독부 고위 관료들에게도 주었겠죠. 예. 그리고 그들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어 본인이 운영하는 유성온천에 초대합니다. 예. 유성온천장 별관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총독부 고위 관료들에게 향응과 또 다른 뇌물을 주는 것이죠. 예. 조선 총독과의 독대도 성사됩니다. 오. 총독이 일본 동경 출장을 위해 경부선을 탄 조선 총독을 예. 대전역 플랫폼에서 열차가 정차했을 때 잠깐 면담을 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습니다. 예. 예, 커피 한 잔 정도 마신 거거든요. 예. 하지만 대전역 총독 면담은 이후에 김갑순에 대한 일본 지방 관료들의 호칭도 바꿔놓았습니다. 김갑순에서 김선생, 예. 김사장으로 바뀐 거죠. 아하. 이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에 투자할 때 담보가 부족해도 저금리로 엄청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 돈으로 충남도청 이전 예정 부지를 엄청나게 사들인 거죠. 김갑순의 로비 활동, 이것은 금품 향응, 그리고 접대가 인맥과 백을 만들어 주었고 예. 고급 정보와 돈을 가져다 주었죠. 아하. 그 돈으로 다시 금품 향응과 접대를 하고 또 개발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예. 자, 김갑순의 회갑잔치도 대단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1932년 자 이때 충남도청 이전에 오는 해인데요. 예. 그때 김갑순이 회갑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축하 시문을 보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의 백이 얼마나 막강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예. 회갑 때 들어온 축하 시문을 모아서 편집한 동우 수집을 보면 예. 구한말 대신급 고관 대작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경시총감, 예. 총독부 비서관, 도지사, 도경찰부장, 예. 법원장, 군수, 경찰서장 등 전현직 관료 100여 명 그리고 공주유생 200여 명이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습니다. 예. 이를 종합해보면 자산을 늘리는 것은 돈과 백의 주고받는 속도에 비례했다라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의 법원 서기였던 그의 장남을 호랑이 가죽을 뇌물로 바쳐 판사로 출세시키고 호피 판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김갑순의 재산 증식과 관련한 민중들의 입방아들은 대부분 그의 뒷거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 뿐입니다. 예. 그런데 충청 제1갑부 김갑순도 결국 몰락을 했는데요.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일제가 패망할 때부터입니다. 아. 해방과 더불어 만석군들의 태평천하는 순식간에 끝장이 나는데 예. 김갑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김갑순은 해방 후에 토지개혁과 친인척 간의 재산 분쟁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돈과 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예. 1949년 섣달 금음날 반민족행위 즉 친일 행위로 인하여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에 끌려가 치도군을 당한 사건은 예. 김갑순과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제 시기에는 백이자 힘이었던 것이 해방 공간에서는 오히려 낙인이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사정이 이러하자 김갑순은 새로운 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1950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두 아들과 예. 장손자를 공주와 대전 유성에 출마시킵니다. 예. 엄청난 돈을 뿌려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뿌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3명 모두 낙선했습니다. 떨어졌군요. 예. 김갑순은 탁월한 이제 능력을 가진 재산가로서 공주 발전에 그나마 기여 아닌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덕, 즉 사회 인망을 얻지 못함으로써 예. 후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갑순을 두고 친일파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 또 김갑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록도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겁니까?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에는 예. 김갑순은 자기이익 창출 및 공익에까지 이익을 주는 정말 부자다운 부자다라고 평가하면서 예. 그 근거로서 공주시가지의 북단에 위치했던 수백 평의 미나리밭을 공주시장으로 만든 것. 김갑순 씨의 사업이고 공주조치원을 시작으로 공주논산, 천안 서산 간 자동차 운수업을 개시한 최초의 사람도 김갑순이며 예. 금강의 나무다리를 가설한 것도 김갑순인 것을 보면 가히 알 것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예.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을까요? 예, 1980년대 베스트셀러인 예. 거부실록을 보면 김갑순은 몰락한 옛 도읍에 그래도 충청도 제1의 부호 김갑순이 공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식의 언급이 보입니다. 예.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김갑순과 관련된 민중적 입담들은 그리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 당대에 크게 일어나서 당대에 망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죠. 정의롭지 못한 분은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김갑순과 비슷한 사례지만 끝이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예. 정조 때 제주관노 김만덕입니다. 두 사람은 천민인 관노에서 시작했지만 엄청난 재산을 가진 만석직으로 성장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김갑순은 뒷거래 정치와 백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친일 행위로 권력과 부를 누려갑니다. 예. 김만덕은 자수성가한 이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흉년과 전염병이 돌자 전 재산을 처분하여 제주도민 구휼에 앞장섰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김만덕은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시 살아났고 예. 제주 지역 앞에 5만 원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김갑순도 1980년대 거부실록 드라마 시리즈의 한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 예. 밍나 도보로데스라는 일본말을 유행시키는데요. 그 뜻은 세상이 모두 도둑놈이다 라는 것인데 본인이 도둑이었기에 세상도 모두 도둑놈으로만 보였던 씁쓸한 느낌을 담고 있죠. 예.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개인의 성공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익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사회적 인망을 얻지 못한다면 개인의 입신양명은 오래가지 못함을 충청갑부 김갑순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도둑이라던 김갑순의 말, 부패한 권력자들,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을 텐데요. 부정부패가 횡행했던 80년대 초반 당대 대유행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지금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 격차와 권력 남용, 부정부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와 외세 간섭에 저항하며 일어난 농민들의 저항 운동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격전지였던 공주 우금치 전투.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갑옷에 을미적 병신되면 목가리. 이 한 줄의 민요가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오년의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89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농민들과 합세하여 반봉건 반회사를 내치며 부패한 탕과놀이와 항쟁했던 우리 민족의 대표적 민중운동입니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민중운동의 큰 저수지라고 말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은 민중의 삶이 메마르고 갈라지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흘러내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으로, 전두환 신군부 반란에 저항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독재정치 연장에 항거한 87년 6월 항쟁으로,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선은 1800년대 들어서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가 만행되면서 매관매직이 일반화되고 탐관오리가 날뛰면서 크고 작은 밀란이 발생합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 1862년 진주 농민봉기 등이죠.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은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내세운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에 전국적으로 억압받던 농민들이 합세하면서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전역에 전개되었고 공주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죠. 녹두장군 전봉준, 그리고 고부군수 조병갑이 등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봉준은 1855년 전북 고창에서 몰락한 시골 양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하여 붙여진 별명이 녹두장군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훈장 노릇은 물론 풍수쟁이, 약장수 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전창혁이 밀란의 주모자로 처형된 후부터 사회개혁에 대한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번씩이나 고부, 지금의 정읍이죠, 군수를 부임한 조병갑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을 동원하여 하천을 막아 만석보를 만든 이후에는 거기에서 물값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뜯을 만한 집이 있으면 불효니 음행이니 하는 온갖 죄목을 씌워 2만 냥에 달하는 재물을 모았습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 선정배를 세운다고 농민들에게 간제 헌금을 징수합니다. 조병갑은 세도정치하에서 가장 잘 나가던 풍양 조씨였습니다. 이때 전봉준은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동지들을 모으고 드디어 1894년 1월 고부 말목장터에서 봉기를 시작합니다. 100여 명의 농민과 동학교도를 이끌고 관할을 습격, 무기를 탈취하고 강탈당했던 곡식을 빼내어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해산합니다. 이후 안핵사 이용태가 병사 800여 명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고부에서 밀란에 가담한 농민들을 반역죄로 다스리고 동학교도들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아녀자들까지 겁탈하고 마을 주변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일삼죠. 그럼 전봉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봉준은 일단 인근 마을인 전북 태은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동학 접주였던 손아중의 도움을 받아 1894년 4월 8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로 들어와 고부 관할을 점령합니다. 이후 정읍 황투현에서 전라도 지방군을, 장성 황룡촌에서 중앙군을 물리칩니다. 5월에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 전주성에 도착합니다. 무혈 입성합니다. 이미 진압군으로 내려온 중앙군까지 물리친 상황이니 당연하겠죠. 전주성에서 농민군과 정부군은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농민군의 입장에서는 농사철이 다가와 농사를 지어야 했고 정부군의 입장에서는 농민군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전봉준은 개혁안 12가지를 제시했고 전라도 관찰사였던 김학진과 정부 중앙군을 이끌고 내려왔던 홍계우는 농민군의 개혁안을 수용합니다. 이후 농민군은 해산하여 고향에 내려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 농민들이 주장한 패정개혁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던가요? 12가지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징할 것,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토지는 평균으로 나눠줄 것, 외적과 내통한 자는 엄징할 것, 관리의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동용할 것 등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되던 동학농민운동이 해피엔딩,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아, 그렇습니다. 예. 전주 화친조약 이전에 농민군에게 패한 정부는 청나라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함께 5월에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 친일 내각을 만들고 이후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농민군은 9월에 전라도 삼내에서 재봉기하고 서울로 진격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려 합니다. 전라도에 모인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공주입니다. 당시 공주는 충남 가명이 있던 곳으로 전라도의 전주와 맞먹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 이곳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죠. 예, 공주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충남 태안에서도 대규모 농민 전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태안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가 있기 한 달 전인 1894년 10월에 태안, 서산, 해미, 홍주 지역에 연달아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입니다. 태안 시내 뒤편에 바위산이 있는데 백화산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산 정상 부근에는 교장바위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소풍을 왔을 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학생에게 일본인 교장이 본인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기에 그 선행을 칭송하여 이름 붙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894년 10월 태안 백화산에서 봉기한 서산 태안의 동학농민군은 백화산 아래에 있는 태안군청을 습격하여 탐관오리였던 태안군수를 처형하고 사형 직전에 있던 동학 두령 30여 명을 구출합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왕조에서 농민군이 군수를 처형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 50여 명으로 시작된 서산 태안 농민군은 서산을 거쳐 홍성까지 갔을 때는 2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홍주성은 충청도의 중심 도시로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잘 훈련된 정부군이 있었기에 연패를 했고 살아남은 농민군은 쫓기고 쫓겨 처음 봉기하였던 태안 백화산까지 도망옵니다. 예. 100여 명도 못 미치는 인원이었죠. 이곳에서 민보군과 지방군에 의해 교살,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죠. 장살, 곤장 같은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예. 교살, 장살 당하여 바위 아래로 던져져 버린 장수였습니다. 교장바위란 명칭은 이런 비극적 역사를 담은 이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공주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는데 우금치 전투에 대한 기록도 자세하게 좀 남아 있습니까? 네, 고종실록, 동학난 기록, 전봉준 재판과 관련한 공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1894년 10월 16일 논산에 재직결한 동학농민군 전봉준은 충청감사 박재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 일본 군대가 우리 국왕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협박하니 관군과 농민군이 합심하여 일본군을 무찌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예. 박재수는 고민에 빠집니다. 논산에 머무르고 있는 전봉준의 농민군은 남적과 북적이 합세하여 예. 2만 명으로 불어나고 10월 23일에는 공주에서 30리 떨어진 경천 지역을 점령하여 공주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충청가명 공주를 지키고 있는 관군은 8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충청 관찰사 겸 순찰사인 박재순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처음엔 농민군의 위세에 눌려 농민군과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군 지원부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공주에 들어옵니다. 일본군도 교통의 요지이며 행정의 중심지인 공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재수는 일본군과 연합하여 농민군을 진압합니다. 우금치 전투의 시작은 1894년 11월 8일에 시작되어 11일에 끝이 납니다. 11월 9일 농민군은 공주 서북의 봉황산, 옛 충남도청 뒷산입니다. 예. 여기까지 진격했고 오전 10시경 주력 부대인 동학농민군은 우금치를 향해 공격을 개시합니다. 예. 동시에 반대편 산에서 진을 치고 있던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도 공주 시내를 향해 공격을 개시합니다. 공주 시내를 타원형으로 포위한 농민군의 동시다발적인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예. 우금치 전투의 공방전은 오후에 이르러 판결이 납니다. 결과는 농민군이 패배합니다. 이후 40에서 50차례 우금치 고개를 넘기 위한 돌격전이 있었으나 연일패하고 11월 11일에 최종 퇴각합니다. 예, 숫자를 보면 동학농민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무기 차이였습니다. 일본군은 기관총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였고 동학농민군은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화성총이었습니다. 예. 심지에 불을 붙여서 쏘는 총으로 연발 사격이 불가능하고 사격 유효거리도 50m 내외였습니다. 예.
하승총도 일부만 소지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죽창이 주무기였죠. 그리고 관군과 일본군은 직업군인이었고 농민군들은 우죽순으로 임시로 모인 농사꾼들이었습니다. 예. 우금치 전투 패배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동학 농민군의 3대 영웅이었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이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동학 농민군에 가담했던 백성들도 죽거나 숨어 살아야 했고 살아남은 가족은 동학쟁이라는 이름으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예. 공주 우금치 전투와 관련해서 현재도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주 웅진동에 송장빼미가 있습니다. 예. 우금치 고개를 넘을 수 없었던 농민군은 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 우금치 고개를 우회해서 문영왕릉이 있는 금성여고 앞 논밭이 있는 곳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매복해 있던 관군에 의해 사살되거나 부상당하죠. 예. 관군은 사살된 농민군이 널브러져 있던 논의 가장자리에 부상당한 농민군도 생매장합니다. 이후 이곳을 송장댐이라고 부릅니다. 계룡면에는 돌무덤이 있는데요. 우금치 전투 뒤에 돌무덤 7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농민군이 퇴각하면서 농민군 전사자를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자 돌로 덮어놓고 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금치 전투에서 승리한 관군, 이 관군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까? 박재순 선정비가 있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겸 순시사였던 박재순은 공주 충청 가명에 머무르며 일본군과 연합해 농민군을 진압한 인물이죠. 예. 10년이 지난 1905년에는 외부 대신으로 승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금치곡의 아랫마을인 이인 면사무소 앞에는 예. 박재순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는데 내용은 복을 주는 별이 밝게 비추듯이 박재순이 은혜를 베푸셔 비적, 무장을 하고 떼를 지어다니는 동학 농민군을 말하죠. 예. 비적을 무찔러 백성을 구하고 편안케 하였으며 곡식과 말을 지원하여 우금치 전투 때 부서진 이인역을 복구하셨으니 그 덕을 칭송하는 비석을 세워 영원히 잊지 말지어다. 을미년 9월 세움. 예, 한때 동학농민운동이 폄하되고 행동은 물론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인데 왜 그랬던 겁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역사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 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 제가 이제 사학과에 다닐 때도 동학은 비공식적으로는 금기였습니다. 동학 관련 주제를 발표하면 이제 운동권 학생으로 치부당하여 교수님들이 좀 싫어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조금씩 바뀌었죠. 예. 2004년도엔 동학농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예. 2006년 동학농민운동 112주년 때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동학농민운동 기념 행사가 서울이 아닌 공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손자로 태어나 반동분자 자식이라는 낙인으로 어렵게 살아온 분들을 초청하여 당신들의 할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켜드렸습니다.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손녀도 참석하여 동학농민군 손자 할아버지들께 비공식적 장소에서 사죄하기도 했죠. 지금은 동학농민운동을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의 저수지라고 평가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우금치 전투는 실패한 전투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금치 전투를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공정과 상식입니다. 예. 밥이 100그릇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탕과노래를 비롯한 소수 특권 계층이 90개의 밥을 독점하고 나머지 10개의 밥을 90명의 백성들에게 나눠 먹게 한다면 결국 세상이 뒤집히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것이 가보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 전쟁입니다. 난리를 피하려면 공정과 상식이 있어야 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특권층 소수가 권력과 먹는 것을 독점하면 세상이 뒤집혀 난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공정과 상식 더불어 사는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대세남 설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린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충남 공주 역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